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까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전 국민의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고를 자꾸 미루면서 민심이 더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배경과 파장, 그리고 향후 전국의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이신 문현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이신 전희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선필 모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성수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명의 재판관들이 있는데 이분들 사이에서 어떤 이견이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이견이 있어서 선고가 늦어진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사유는 우리 헌법재판관들만 아는 거고, 그 정확한 사유는 다른 분들은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야 말대로 이제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내란 수괴죄, 내란 우두머리로 형사 기소된 그런 상태이지요. 아직 형사 재판이 남아 있지만 그렇게 기소된 것 자체가 그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1차적인 법적 판단을 받았다. 따라서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결론, 탄핵 인용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만약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그 쟁점들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추측이다. 아직까지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을 빠짐없이 다 모든 쟁점에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완성이 되지 못하면 어느 한 재판관이라도 완성이 되지 못하면 아마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보다는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견이 있을 거로 보이지만 역시 추측이다. 사실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권 교수님. 뭐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어쨌든 최장 결정이 나오는데 지금 최장 기일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한 가지 하고요. 결정이 안 나온 거를 통해서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특히 뭐 헌재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냥 왜 늦어지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죄송하지만 헌재 자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빨리 결정하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라고 헌재가 있는데 결정을 안 하고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저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이렇게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진 않고 뭔가 문제가 그렇죠. 있다라는 결론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저도 뭐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과정에 대해서 추측보다는 그걸 좀 짚고 싶은데요. 이미 변론 기일이 끝난 것이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점점 기술적으로도 벌써 선고 기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론 분열이라든가 갈등이 최고조에 이렇게 달하게 돼서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내부적으로 데드라인을 미리 정해놓고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라도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낫지 최대한도 합의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거는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무척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원 교수님께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현재 8인 체제로 가고 있고 원래는 9명인데 8인 체제로 가고 있어서 한 명 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지금 후보자죠.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마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일부에서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윤 대표님? 근데 이게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월 25일 날 변론이 이제 종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과정에 참여한 그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는 게 합당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관들이 다 인식을 하고 수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명의 재판관 더 추가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은 좀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의견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이신 역시 전 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 의견은 마찬가지인데요. 변론을 종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관이 한 명 더 추가되어서 다시 판결을 열겠다라고 하면 재판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문 닫은 집 다시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다시 보겠습니다라고 시작해서 재판관이 늘어나서 의견을 하나 더 쓰겠다 뭐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최장 길이였던 이제 92일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는 180 이내에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구속력도 없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뭐 위반 사항이 생기거나 각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어질 문제만 남았지 이 한 명을 더 기다려서 판결을 할 거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현재 8분이신데 이분들이 의견이 지금 예를 들어서 5대 3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각적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한 분이 더 추가로 임명되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추측뿐이라 워낙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추측일 뿐이라서 이게 뭐 신빙성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변론에 참여한 분들이 결정을 내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어요? 근데 한 분을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그랬을 때 그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수긍을 하시겠나? 또 다른 혼란을 또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8인 체제로 시작이 됐으면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 교수님 의견도 뭐 좀. 지금 이야기하신 게 거의 뭐 결론에 다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자체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지금 8명으로는 법적으로 조건을 다 갖췄거든요. 한 명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의 기대를 지금 자꾸 바깥으로 이런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의견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양쪽 다 사실 문제가 있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반대로 이야기를 듣는 헌재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재가 그동안 영향력을 받은 것 같다라는 추측들이 다 있고 그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국가기관으로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사실로 확인된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도 있고 헌재가 자꾸 판결이 늦어지니까 네. 왜 늦어지냐에 대한 해석이 맞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기능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이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갈라내는 것 자체가 저희 언론에서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가 좀 드러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임명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고 일각의 지적은 뭐 오늘 나와주신 여러 패널분께서는 뭐 가능하지도 않고 실현성 가능성도 좀 적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관련해서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성향을 굉장히 이슈화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그런 활동을 했지만 법관으로 임용이 돼서 법관으로 오래도록 특별한 문제 없이 특별히 어떤 성향에 치우쳐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활동을 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의 그런 의사를 명백히 밝혔거든요. 그런 어떤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을 자꾸 문제 삼아가지고 어떤 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그거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성목 권한대 이전에 대해 그리고 한덕수 전 권한대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그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을 자꾸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뻔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관으로 임명돼서 법관으로 오래도록 성실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믿어야지요. 그런 분이면. 그거를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해서 이슈화 시킨다는 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국가기관이 뭐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을 할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그런 역량이나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법관 중에도 사실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일부 지금도 예를 들어 이재명 재판이라든가 이런데 서로 공감할 수 없는 결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법관 개인의 문제 또는 제도 문제에 있어서 어떤 맹점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합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맹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법관이면 또는 헌법재판관이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정당히 헌법에 있는 대로 재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대통령도 개헌 권한을 준 건 맞거든요. 근데 사용을 한 걸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어서 저는 일정 부분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한 지금 얘기하신 법관들한테 이걸 맡겨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란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실이니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 헌재에 임명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네. 합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예.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이번에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관련된 얘기를 다시 좀 돌아보면 8명의 재판관분들 가운데 이게 이제 언제 선고를 내릴 거냐 길 굉장히 중요한 관심인데 거기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8분 중에 2분이 4월 18일 날 이제 퇴임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6인 체제로도 가는 건데 그럼 이게 선고 기일이 혹시 퇴임 이후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퇴임을 하더라도 이제 임기 만료로 인해서 퇴임을 하더라도 이미 변론은 종결됐고 그 판결에는 이제 참여해서 변론을 이미 써놨다면 결정문에 이름을 넣을 수 있고 그 재판관들의 그 판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선고도 가능합니다. 그 말씀은 뭐 예측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네. 18일 이후로 그러니까 또- 4월 중순 이후로 선고일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까?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예전에 이제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시에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 대행이었던 분의 퇴임을 사흘 앞둔 이제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180일이지만 이때에도 이제 판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92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치적인 논란이나 이제 무게를 싣고 싶지 않다면 하지 않을까. 4월 18일 전에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논란이 또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판결문 없이 4월 18일을 넘어서면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새롭게 헌법재판관을 또 임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누가 승복을 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지금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국론 분열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4월 18일 전에 지금 이미 4월로 넘어갔으니까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빨리 내주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문 변호사님께서도 18일 이전에 아마 선고기일 지정과 함께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다음 주 뭐 화요일쯤 뭐 선고기일 지정을 하고 뭐 4월 4일 정도 금요일 정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선고를 하지 않을까. 너무 그 4월 18일에 근접해서 그것 또한 사실 굉장히 여러 그 의혹들이라든가 문제들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퇴임 직전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너무 일찍 판결을 내리면은 졸속 뭐 재판 결과였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4월 18일에 근접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이건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내린 결론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속히 4월 초반에 결론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관례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식과 이런 걸 계속 벗어나는 그런 지연 사태가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에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법원의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걸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제도적으로 얘기하면 연결하면 안 되는 거가 상황은 제도적 상황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연결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연결하냐면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언론이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 양당 주로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대권과 관련해서 전부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 민심이 어떤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누가 대권을 잡느냐 이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갖고 전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이제 안타까운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현재 겪고 있는 정말 국내외적으로 이게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 갖고 힘든 상황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서 이야기되는 건 하나도 없고 누가 다음에 대권을 잡느냐 그리고 대권 잡는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하나는 기득권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를 얻을 거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누가 여기에 관심 있나. 특히 저는 이 저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정말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계속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예, 기득권 유지는 이걸 확실하게 자기가 피해가 나타나거든요.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확실성이 많아가지고 쉽게 얘기하기 힘들고 조심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잘 보시면 뭐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12월 3일 이후에 언론에 전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요한 인물 중에. 왜 그럴까? 그리고 반대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반년도 안 되는 이 기간 사이에 표면적으로 막 드러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드러났을까? 이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크게 읽으려면은 저는 이 부분이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비판적으로 봐올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원 교수님께서는 네, 저도 뭐 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그 법리에 입각해서 결론이 나와야만 이게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그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국민들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긍할 수가 있고 해서 저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에 이전의 이 일들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그 사법부의 판결이 전에 저희가 보면은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자꾸 정치적인 그런 그 해석을 낳는 그런 그 빌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떤 뭐 배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1심 유죄, 2심 무죄 나왔던 이재명 대표 말씀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지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탄핵 소추한 경우에도 재판관 8분의 의견이 좀 전원일치가 아니고 네, 나뉘었거든요. 갈렸습니다. 5, 뭐 1, 2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법 쪽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당연히 뭐 그런 얘기들을 할 네, 수밖에 네. 없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견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라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그 결론이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법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의 결과도 법리에 부합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서 그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그 이견들이 있었고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 인용. 예, 그래서 인용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헌재 그 결정에 있어서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그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내란 행위에 대한 그 헌법수 의지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그 내란 행위가 그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헌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저는 이견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각한 5분 가운데 또 한 분은 헌법 위반 행위가 또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또 이제 이번에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요점은 예. 시간적으로 네. 네. 너무 짧았다 네, 그런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충분한 그 시간을 줬다라고 그러면은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도 헌법 위반 사유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의 판결까지도 어떤 법리상으로 다 부합하다 그런 예, 입장이신 거죠? 예,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첫째로는 형사 판결과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은 완전히 다른 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형사 재판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에 대한 재판이었든 간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권한 대행 행위에 관한 탄핵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계엄 선포 행위에 관한 판결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정문을 좀 꼼꼼히 봤는데 일부러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부분은 판단을 하지 않고 않았죠. 예, 거의 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탄핵 심판 결정문에 좀 상세하게 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미리 또 그 결정을 통해서 또 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예측할 있으니까 있지. 그런 부분을 좀 네, 맞죠. 제외한 건 아닌가 예측할 수 생각이 있는 듭니다. 그런 가능성을 닫기 위해서 일부러 좀 없앤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해당 결정문에서는 좀 뭔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판에 올라가 있는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형의가 이제 중대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앞선 다른 탄핵들과 좀 다른 것이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계속 주장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개업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논리가 과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그 전에 뭐 예산안 모두 삭감하고 뭐 이런저런 계속된 모든 뭐 정치적인 또는 그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계속된 탄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쟁점에서 다루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쟁점에 대한 얘기로 지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TV를 직접 보셨고 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적절했는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이제 우선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다음에 포고령 1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일체 정치 활동을 다 금지한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이게 위헌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국회 경찰과 군인들을 보내서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고요. 의결 권한을 물론 그쪽에서는 이제 뭐 관리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중앙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에 점거를 하려고 했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었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이제 쟁점일 텐데 좀 나눠서 볼까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뭐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에 관해서 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완전히 극심한 혼란 상태가 돼서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이제 발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뭐 계엄법 위반, 뭐 헌법 위반 당연히 그 헌법에도 위반되고 계엄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정당성은 상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고령 1호 같은 경우는 그 국회 활동 방해하고 사실 연결되는 겁니다. 포고령 1호의 제일 첫 번째가 국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엄법 제4조라든가 헌법 77조를 보면 그 계엄을 하게 되면 국회에 통과하게 돼 있고 그 만약에 폐회 중이면은 소집하게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가 그 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그런 그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예 사실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포고령 1호를 발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포고령 1호하고 똑같이 군과 경찰이 가서 투입이 돼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파견된 군 책임자라든가 경찰 책임자들이 주요 책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증언으로 모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포고령 1호라든가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고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 쪽에서도 좀 공감대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변호사님 어떠세요? 사실 절차 위반이라는 점이 좀 치명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절차 위반. 그 계엄 선포 과정에서 뭐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뭐 국무총리의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절차들이 있는데 절차 위반을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도 이제 중대한 법률 위반 또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엄의 해제권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폐쇄하고 정치활동 금지했다라고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의 그 변론에 대해서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상세하게 그 항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중대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 범위에서 그 권한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했었어야 하느냐, 그럴 만한 상황이었었느냐, 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가 위난 상태였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또 쟁점 중에 쟁점되는 게 그 주요 인사들을 뭐 체포 지시를 했다. 또 그런 명령을 뭐 좀 이미 구속돼 있는 뭐 곽종근 뭐 특수사령관을 통해서 했다고 하고 또 국정원 홍장원 차장 통해서 이제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부분들의 진술이 좀 많이 오염됐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거꾸로 물어보거든요.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그중에 지금 얘기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일반인들이 와닿는 얘기는 의료 인력에 대한 처단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법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 직접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여기 의료 인력이 돼 있는데 이게 계엄 상황이 되면 어떤 거든지 바꿀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괜찮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근데 지금 이거를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한 방에 설득될 수 있는 논리가 이거더라고요. 계엄이 얼마나 위험한가. 처단. 네, 처단이라고 말해서 앞에는 의료 인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이걸 다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절차적으로 근거를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가장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처단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앞에 괄호 안에 의료인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기만 해도 되는 게 그렇죠. 계엄이잖아요. 네. 이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복잡한 얘기, 증언 얘기도 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충분히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법적 논리를 다루면 좋겠는데 일반인들한테 가장 쉽게 빨리 와닿을 수 있는 얘기가 저는 이거거든요. 계속. 그 표현은 저도 좀 보면서 그때 현장 그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면서도 저 무섭죠. 단어가 사용된 게 맞는가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저 생각에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통령이 계엄권을 가지고 있긴 한데 12월 3일 날 모든 국민들이 놀랬을 때에는 그거를 사용할 만한 정당성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메모에 있는 법관 체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로 볼 때 대통령 측에서 되는 그러한 논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여요. 그리고 또 추측에 의한 그런 계엄이 실시가 됐다. 가령 중앙선관위에서 불법 뭐 부정선거가 있어서 그거를 캐기 위해서 군인들을 또 선관위에 보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어떤 사실적으로 확인된 게 전혀 없이 추측성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이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렇게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혹시라도 지금 헌법재판소도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연되는 사유 중에 하나 혹시라도 이것도 추측입니다만 국회 소추안 가운데서 내란죄가 원래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절차적 판결에 혹시라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혐의 자체를 이제 중간에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 재판일 때도 이제 이 주장은 철회하고 이 주장을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곤 하거든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내란죄의 혐의는 빼고 다른 부분, 이제 뭐 포고령이 국헌문란 뭐 이런 식으로 포고령이 일반 국민들에게 또는 절차 위반을 통해서 이제 계엄 선포가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안 내란죄 이외에 나머지 쟁점으로 이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이제 파면 그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할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이었는지를 판단할 게 남아 있는데요. 사실 내란 혐의 이외에도 그 내란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내란 이외에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문제 또는 그 계엄 선포에 후행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체포하고 압수하고 이제 국회를 폐쇄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얼마나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는지 법률 위반이었는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소추안에 걸려 있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헌법 위반이고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생각되면 파면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맞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충족을 시켜서 이게 다 헌법 위반이어서 중대하다라고 하는 건지 하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네. 헌법 위반이고 중대하다라고 네, 우리가 그 되면 중대성이- 판단이 되면 네. 인정이 되는 수 있죠. 것이죠. 네, 그런데 앞서서 지금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헌덕수 국무총리 결정문에 보면 중대하긴 한데 파면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네, 사안의 헌법 중대성이- 위반이 맞으나 네, 사안이 맞습니다. 중대한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 수도 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4개의 그 이슈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파면에 이르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5개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가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되돌아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하나만 해도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중대성이.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한덕수 탄핵 심판권에서는 거기서도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예. 중대성을 인정하더라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의 공감도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전 국민이 봤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에는 이 사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맞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데 결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결정이 늦어지는가, 앞에 처음 시작했던 질문과 같은 건데 여기에 분명히 이 헌법재판관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추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헌법재판관 개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꼬투리가 잡힌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늘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보면 팩트를 보면 한덕수 좀 탄핵건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렸거든요. 사실에 대한 것부터 갈렸어요. 이건 재판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었거든요. 카카 의견이 카카 있었죠.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할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영향이 저는 이념 성향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손해가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여기 죄송하지만 법조인 두 분이 계시지만 지금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념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아주 개인적인 거라고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 가지 더 덧보태고 싶은 거는 이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사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모든 재판관, 사법제도에서 지금은 사법제도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판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내부 통제만 있지 외부 통제가 없어요. 검찰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이제 사법 개혁 이슈와도 연결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아까 권 교수님께서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이해를 못하시겠다 하시면서부터 사적인 부분에서 약점, 코트리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추측인 거잖아요. 네, 지금. 추측이죠. 추측. 근데 어떤 근거가 있는 제가 근거가 있는 어떤 정황적인 예, 왜 상황에서 그러냐면 보는 추측이시라는 거 지금 한번 저희가 얘기한 걸 상식적으로 강조를 얘기하는 하겠습니다. 예. 부분이 결론이 나왔어야 될 시기가 지나고 예, 예. 있다는 거 다 공감하고 예,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이념적인 설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재판 결과를 보면 이념의 영향이 아니라고 예, 예.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이해를 예. 좀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차분하게 좀 판결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일부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아 예. 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재판할 때에는 첫 기일 재판 잡히는데 8개월쯤 걸리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접수한 날로부터 182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라라고 헌법재판소법 제 38조에서 써 있는데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특히 재판에서 심리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한 번씩 계속했잖아요. 원래는 보통 한 달. 헌법재판소에 들어간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첫 기일 잡히는데 뭐 1년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 재판 뭐 이렇게 여러 번 열리는 일도 거의 없고 열려도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변론 종결하고 결정 나오는 데까지 1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이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답답한 마음은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얼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혼란한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180일을 지켜서 선고해도 사실은 부족할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다를 거 그렇죠. 많다. 왜냐하면 누가 일반 사건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누굴 죽였다. 뭐 이것만으로 이제 사건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 재판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결을 쓰는 재판관에게 줘야 되는 시간도 있어서 일반 재판에서 일반 사건의 변론 종결이 난 날로부터 보통 한 달 정도 선고기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이고요.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고기일 연기를 한다든지 해서 두세 달. 저는 제일 늦게 판결을 받았던 것이 1년이 좀 안 됐던 시간에 판결을 받았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판결을 내리기에 굉장히 많은 쟁점이 지금 다투어졌잖아요. 그것도 치열하게 다투어졌잖아요. 양쪽에서 낸 자료들이 너무 많을 거고 그걸 모두 다 다시 검토하고 그 중에서 이제 재판관 별로 그 결정문을 써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잠시만 이 의원에서 문 변호사님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하시고 바로 다음에 권 교수님. 일반 재판하고 이제 헌법 재판, 특히 이제 탄핵 심판 재판은 완전히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재판에서 봤던 어떤 그런 사례라든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국정 공백이 너무나 크고 또 윤 대통령의 12.3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 선포 자체로 인한 그 망가진 그 헌정 질서 이거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누구도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는 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좀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또 반대 의견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표현의 자유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그 주권자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주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그 내재적 제약이 한계가 있지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민주공화국의 법치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준수해야 되고 이런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막 그 폭력을 사용해서 법원에 난입하고 그다음에 그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막 수시로 내뱉고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하거나 판단할 우려가 있는 판사라든가 재판관들에 대해서 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막 공공연히 막 떠들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분히 기다리자,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 뭐 다양한 의견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수호하는 한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 네, 잠시만 그 토론이 되게 뜨겁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준비했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 교수님께서 마무리 짧게 좀 해주시고 질문 하나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질문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짧게 말씀해 주시죠.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 내적 논리가 첫 번째 사실 확인이 거의 다 끝났고요. 그거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만 가져도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이게 중대성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했어요. 이걸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그런데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 결정을 못 내린 이유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고려는 국회에서 하는 거죠. 왜 헌재가 그걸 고민하냐라는 거죠. 헌재가 그걸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려고 합니까? 법적인 거 다 검토해서 한 가지만 잘못됐어도 분명히 중대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이미 선례도 있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럼 그렇게 해야죠.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입증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관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집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도적 문제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법의 정치화 부분을 좀 지적해 예.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토론이 굉장히 뜨거워서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찬반 관련된 민심이 워낙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좀 자꾸 미루기 때문에 이게 더 양극단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갈등 극복, 어느 정도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우리 네. 원 교수님께서 네. 먼저 예. 어떤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사회자께서 있을지. 걱정하시는 것이 뭐 모든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민주주의 체제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입법부하고 또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또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 그 많은 갈등을 좀 해소를 하고 정말 안 됐을 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토론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조차도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저렇게 길거리로 나와서 양당이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우리 사회가 반쪽으로 찢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중간쯤에 서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좀 상황은 진행이 됐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라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께서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좀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모으는데 우리가 전력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 교수님. 예. 국론이 분열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해결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권력을 재분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아까 말 사법의 정치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거는 저는 뭐 지역에서 특별히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늘 이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나 국회나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갖고 지역에 영향을 받잖아요. 대통령 없어도 사회 잘 돌아가거든요. 국회 없어도 사실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역에서는 특히 저는 분권적인 해결의 시도를 스스로 거기서 중앙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논의 구조 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전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판결이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법리적인 판단이 일반의 상식과 벗어나서 이상한 또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말을 듣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발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판결만으로도 벌써 이제 설왕설래가 많고 이제 각자의 의견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더구나 이런 중요한 대통령에 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 대해서는 읽어보면 누구나 아 그렇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러시려고
그러시려고 8명의 그 재판관들이 지금 고민 중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건 맞는데 탄핵할 만한 건 아니다. 또는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좀 뭔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원의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이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이 이제 누구나 판결문을 읽어보면 수긍할 수 있게 써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길어지고 있을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생각해 해석을 봅니다. 하시는 거죠. 네. 문 변호사님. 예, 지금 그 갈등 극복이라든가 그 통합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지금 극심한 국론 분열 사태를 만든 게 바로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부터 사실은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우리가 올바른 책임 물을 거는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제대로 취해야지 이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탄핵 심판이 너무 지연돼서 선고가 너무 지연돼서 굉장히 좀 더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조속히 헌재가 이 탄핵 심판의 결과를 내놓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선포 행위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묻고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갈등 극복과 통합에 있어서 첫걸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탄핵 선고가 또다시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조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3 계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의 피해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주길 촉구합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